자, 오늘 전 시간에 이어서 이 금융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금융은요, 자금의 조달, 이거를 금융이라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자금을 조달해주고, 다른 쪽은요, 자금을 조달받고,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부채 금융이다. 자, 부채 금융은요, 내가 회사라면, 어떤 회사가 있다면 내가 이 돈을 빌려주는 형태 있죠? 이걸요, 부채 금융 해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지분금융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요거는요, 내가 어떤 회사가 있다면 회사에 내가 주인의 형태로 참여하는 겁니다. 이런 형태를요, 지분금융. 이렇게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요거와 관련돼서는 한 4가지 정도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는 한 가지 정도, 요 정도가 이제 주된 내용입니다. 자, 부채금융은 이제 돈을 빌려주는 형태인데, 이 그 은행이 뭐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때, 이 대출 가능 금액. 자, 은행도 무턱대고 돈을 빌려주지는 않을 겁니다. 자, 자기네들도 어떤 법칙을 정해서 거기 맞춰서 이제 빌려줄 겁니다. 대출 가능 금액. 요거는 전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요거는 안 하고 이제 여기서부터 자, 이자율과 관련돼서 이제 이자율은 이제 고정금리 제도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요, 변동금리 제도가 있는데, 어떤 형태든 은행 입장에서는 인플레가 심해지고 그러면은요, 자기네도 손해 보려고 안 보려고요? 안 보려고 한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들이 있는데, 상환 방식. 한꺼번에 원금을 갚아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요, 쪼개서 갚으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환 방법 정리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유동화 제도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자, 유동화 제도라는 것은 뭐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면 돈 받을 채권이 있어 없어요? 있죠. 요거를 누구한테 파는 겁니다. 돈이 급하면. 그러면 바로 또 돈 생겨 안 생겨요? 요걸 가지고 또 다시 또 대출해주거나 이거 활용하겠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요, 유동화 제도 해줍니다. 그리고 지분금융과 관련돼서는 이제 부동산 투자 회사라는 게 있는데, 부동산 투자 회사 법에 따라서 설립된 회사, 요거를 일반적으로 이 회사를 리츠 회사 이렇게 합니다. 자, 요거 1년에 한 번씩 꼭 물어봅니다. 부동산 투자 회사 법을 주로 물어보니까 정리해 두셔야 돼요. 이게 이제 가장 주된 내용이고, 여기에 부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유동화를 위해서 나온 회사가 어디냐면요, 이 금융공사입니다. 이 금융공사의 역할들, 이런 것들도 사이드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하시고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주된 내용이니까, 우리 전 시간에 요거는 이제 공부했으니까 요건 안 할 것이고, 여기서부터 오늘 쭉 정리할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를 키우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는요, 어디에 있냐면, 이 32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27페이지. 자, 이자율이라는 게 있어 없어요? 이자율은 뭐 간단히 얘기한다면, 내가 누구한테 집을 빌려줬다. 그러면 그냥 빌려줘요? 대가를 받으려고 해요? 대가 받으려고 할 거 아닌가? 이걸 임대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돈을 빌려주면 그냥 빌려줘요? 대가를 받으려고 해요? 대가를 받으려고 할 거 아닌가? 이게 이자입니다. 이제야. 자, 이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내가 1억을 빌려주면서 1년 동안에 500만 원 받기로 했다. 그러면 1억분의 500만 원 이렇게 해주면 5%입니다. 0.05. 요거를 이자율 이렇게 합니다. 이자율. 이렇게. 자, 이렇게 할게요. 자, 이자율과 관련돼서 한 장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자, 328페이지에 보시면 딱 중간 정도에 고정이자율 제도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시면, 넘기는 게 아니네요. 넘기는 게 아니라, 자, 오늘 오른쪽에 329페이지에, 329페이지 위쪽에 보면 변동이자율 제도 있죠? 요게 있는데, 요거 좀 알아볼게요. 어쨌거나 고정이자율 제도와 변동이자율 제도 공부할 건데, 1억을 누구한테 빌려주면서요, 1억을 빌려주면서 약정금리는요, 약정금리는 5%였습니다. 5%. 자, 20년 동안 빌려주기로 했는데, 한 3년 정도 지나서 물가가 무지하게 올랐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무지하게 상승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물가가 무지하게 오르면 화폐의 값어치가 오르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10,000원짜리로 요걸 그전에는 4개를 살 수 있었는데, 4개. 근데 지금은 똑같이 10,000원짜리로 2개밖에 못 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똑같이 생긴 10,000원으로 옛날에는 4개 샀는데 지금은 2개밖에 못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화폐의 값어치가 반으로 뚝 떨어진 겁니다. 뚝 떨어졌어요. 뚝
뚝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약속된 금리인 5%를 그대로 받기로 한다.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고정금리 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면은 고정이자율 제도. 그러면 화폐 가치가 뚝 떨어졌는데 반으로 떨어졌는데 원래는 50만 원 받다가 지금도 50만 원 받는다는 얘기죠. 원래는 100만 원 정도 받아야 되는데 그전에도 50만 원, 지금도 50만 원 받으면 누가 손해요? 은행이 손해봅니다. 상대적으로 누가 손해봐요? 은행이 손해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대출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출자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원래 약정금리가 5%였는데 요거를 한 7% 정도 올려서 받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는 걸요 변동금리 제도 혹은요 변동이자율 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볼게요. 우리 이제 돈 빌려간 자 입장에서는 그동안 50만 원에다가 갑자기 뭐 20만 원 더 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물가가 좀 올라간다 해서 갑자기 월급 더 주는 것도 아니고 그잖아요. 그래 애들 학비 나갈 돈은 뭐 정해져 있고 쓸 돈도 정해져 있는데 갑자기 20만 원씩 더 내라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입장에서 손해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돈을 빌려간 자를 차입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차입자가 상대적으로 손해본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자, 우리 이제 물가가 오르는 게 일반적이에요?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물가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떨어졌다는 얘기는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거의 안 들어봤죠?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 상황 아닙니까? 그럼 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라면 금융기관은 고정금리로 빌려주고 싶어요? 변동금리로 빌려주고 싶어요? 변동금리로 빌려줘야 나중에 인플레가 심해지면 계속 올릴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정부에서 어떤 금융상품은 무조건 고정금리로 빌려주랍니다. 고정금리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그리고 어떤 대출상품은요. 고정금리로 빌릴 건지 변동금리로 빌릴 건지 선택이 가능한 이러한 대출상품도 있는데 차입자가 와서 자꾸 고정금리로 빌려달랍니다. 그러면 은행은 손해 보려고 안 보려고요? 어떻게 하든 안 보거나 덜 보려고 할 겁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요 5%를 초기 약정금리라고 하는데 초기 금리 이렇게 볼게요. 초기 약정금리를 딱 보면은 자, 이 고정금리 상품도 있고 대출 상품도 있고 그 다음에요 변동금리 대출 상품도 딱 있는데 자, 이 은행 가서 물어보시면 고정금리가 훨씬 아니지만 어쨌거나 높다 이렇게 할 겁니다. 100%. 지나가다가 은행 들어가셔서 그 직원들한테 고정금리가 높아요? 변동금리가 높아요? 그러면 100% 고정금리가 높다고 할 겁니다. 왜 그런가 볼게요. 왜 그러냐면 자, 고정금리가 됐든 변동금리가 됐든 실질금리라는 게 뭐냐면 실질금리라는 것은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전혀 없다는 가정 인플레가 전혀 없다는 가정하에 금융기관이 받고자 하는 이자율 있죠? 이걸 뭐라고요? 실질금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할게요. 앞으로 인플레이션 같은 게 전혀 없다는 가정하에 금융기관이 받고자 하는 이자율을 뭐라 한다고요? 실질 이자율 해주는데 인플레가 없다고 가정했는데 실제는 인플레가 발생해왔네요? 조금이라도 많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나중에 그러면 진짜 인플레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얘는 변동금리는 그때 가서 올리면 돼야 한대요? 올리면 되는 겁니다. 나중에 가서 올리면 되는데 고정금리는 나중에 가서 올릴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얘는 만기가 20년이라면 20년 동안 매년 혹은 매월 동일한 이자율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인플레가 심해진다 하더라도 인플레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얘는 건들 수 있어 없어요? 얘는 못 건들죠. 고정금리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얘는 빌려줄 때 자, 은행들이 이제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매년 예상되는 인플레율이 있다면요. 인플레율이 있다면 이걸 더해서 결정하려고 할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실질금리는 5%였는데 그리고 5%를 받으면 되는데 얘는 그냥 5% 빌려줬다가 나중에 인플레가 심해지면 그때 가서 올리면 되는 거죠. 근데 얘는 나중에 가서 올리면 돼야 한대요? 안 되니까 아예 은행들이 예측해 보는 겁니다. 매년 예상되는 인플레율이 2% 정도 된다고 하길래 합쳐서 연이자로 한 7% 정도를 받아내려고 할 겁니다. 받으려고 하죠.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고정금리가 뭐보다 높다고요? 변동금리보다는 높다. 기억하세요?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높다. 이렇게.
그래서 예상되는 인플레까지 반영된 금리를 명목금리 이런 표현도 씁니다. 명목금리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고정금리와 그러니까 한마디 얘기한다면 변동금리는 나중에 못 건들죠? 아, 죄송합니다. 건들 수 있는 거죠? 올리면 되는 거니까. 근데 고정금리는 나중에 못 건드니까 아예 처음부터 예상된 인플레까지 반영해서 연간 금리를 책정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되셨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고정금리와 관련돼서는 이런 얘기가 좀 반드시 정리가 되셔야 되고, 이렇게 볼게요. 이런 얘기가 좀 뭔지 모르겠지만 정리가 되셔야 되고, 변동금리와 관련돼서는 이런 얘기가 좀 정리가 좀 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 고정금리는요, 처음부터 만기가 20년이라면 똑같은 이자를 적용하는 건데, 예컨대 고정금리로 해갖고 7%로 빌려줬다고 치자. 딱 빌려줬는데, 자, 한 3년 정도 지나서, 자, 시장 평균 제1금융권에서 형성되는 시장 평균 고정금리가 자, 한 5%로 내려갔다고 치자. 아니, 뭐, 고정금리는 똑같은 이자를 적용하는 거라며,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3년 전에 고정금리로 돈을 빌릴 때는 몇 프로라고요? 7%였는데, 요즘에 새롭게 빌리는 사람들은 미국 연방금리 같은 게 내려가는 바람에 고정금리도 내려갔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겠나요? 그러면 돈을 빌려간 자 입장에서 볼게요. 돈을 빌려간 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7%로 빌리긴 했는데 이걸 당장 다른 은행에서 빌리면 몇 프로라고요? 5% 싸게 빌릴 수 있는 거죠. 큰일 났네. 앞으로 17년이나 남았는데 17년 동안 7% 납부하려니까 열이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에라 모르겠다. 다른 은행에서 빌려서 갚으려고 하겠네요. 하나은행에서 돈 빌려서 갚으려고 하죠. 은행도 갈아타는 거 뭐 아무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뭐 갈아탄다고 해서 뭐 누가 무슨 뭐 깜빵하는 것도 아니고 손에 나지 않는 이상은 갈아타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다른 은행에서 돈 빌려서 갚으려고 할 겁니다. 요거를요 조기에 상환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니면요 중도에 상환한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면 자, 은행이라든가 특히 이따가 이제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는 이 미래에 안정적인 고정금리 상품을 안정적인 수익을 얻으려고 고정금리를 얻을 수 있는 어떤 대출 채권에 투자했다는 얘기죠. 고정금리를 받을 수 있는 채권에 가입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얼마 안 있다 갚았어 안 갚았어요? 갚았죠. 이 닥쳤던 게 지붕처담꼴이 된 거네요. 그래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요거를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이다 이점입니다. 조기 상환에 대한 위험이다. 자, 그러면 이런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요거는 이제 간단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너 왜 만기까지 돈 빌려 가놓기로 해놓고 해서 일찌감치 갚았냐는 얘기죠. 요거는 약속 위반이다. 우리는 벌금을 부과하겠다 나옵니다. 벌금. 그래서 보통 이제 조기 상환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수수료. 보통 이제 3년 내에 조기 상환이 되면 조기 상환 수수료를 일반적으로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보다 좀 높게 수수료 부과할 테니까 갚으려면 갚아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이번에 거꾸로 해볼게요. 거꾸로. 자, 시장 평균 고정금리가 9%로 올랐다고 치자. 이번에는 은행 입장에서 볼게요. 은행 입장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7%로 빌려주긴 했는데 이걸 당장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면 몇 프로라고요? 9%로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만약에 변동금리 위주로 빌려준 은행들은 시세에 맞춰서 계속 올렸을 겁니다. 근데 고정금리 위주로 빌려준 은행들 있죠? 신한은행은 주로 이제 고정금리 위주로 빌려줬다. 그러면 얘네들은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위험을요. 이 부분을 요걸 이자율 위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자율 위험이다. 요거 좀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되셨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시고 이제 변동금리와 관련된 얘기 알아볼게요. 변동금리. 요거는 반드시 좀 기억하시고. 자, 변동금리는요. 이 변동금리는 이 실제 인플레 맞춰서 계속 변동시키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잠깐만요. 자, 문제를 여기다 좀 칠판을 좀 사용해야 돼서 329페이지 맨 위에 볼게요. 329페이지 맨 위에 보니까 기출문제 있죠?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1번에 대출 시점에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금리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금리보다는 높다. 대출 시점에서는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높다고 했죠?
자, 2번 볼게요. 시장 이자율이 대출 약정 이자율보다 낮아지면 이런 고정금리 상황을 얘기합니다. 차입자는요, 기존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시장 이자율이 대출 약정 이자율보다 낮아지면 차입자는 뭐 하는 게 유리하다고요? 조기 상환하는 게 유리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3번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고정금리 대출을 실행한 대출기관은요, 금리 하락 시에 차입자의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죠. 조기 상환에 따른 오염을 부담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되셨죠? 그렇게 하시고. 자, 이번에는 변동금리 제도 알아볼게요. 변동금리는 실제 인플레에 맞춰서 계속 변동시키겠다. 그런 얘기인데, 문제는 지들 뭐 어떤 근거도 없이 무조건 무턱대고 막 올리고 그러면 대화인데요? 안 되는 겁니다. 소위 인플레에 따라 움직이는 지수들, 소비자 물가지수라든가 생산자 물가지수 이런 게 있다면 이런 거 맞춰가면서 올리든지 내리든지 해야 되지, 지들 맘대로 올리고 그러면 대화인데요? 안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 때나 지들이 막 올리고 그러면 대화인데요? 요번에 애들 학비내야 되는데 갑자기 이자를 더 내라고 하면 대화인데요? 안 됩니다. 서로 약속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3개월에 한 번씩 변동하자, 아니면요 6개월에 한 번씩 변동하자, 이렇게 약속하는 겁니다. 그럼 만약 6개월에 한 번씩 변동하기로 약속했으면 6개월 정도 지나면 이것들이 이자를 올릴지 모르죠. 그럼 그때 가서 돈을 좀 마련해 놓고 있다가 줘야지. 갑자기 돈 더 달라고 하면 대화인데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변동금리는요, 실제 인플레에 맞춰서 일정 기간마다 이제 변동시키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변동시키는데, 우리나라 담보대출에 대한 이 변동금리 상품은요, 이렇게 적용합니다. 자, 우리 변동금리 대출 상품은요, 자, 요거는 좀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자,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은요, 기준금리에다가 가산금리라는 걸 더해서 정하는데, 기준금리에다가 가산금리를 더해서 정하는데, 요 가산금리는요, 대출 시점에 대출자하고 차입자가 협의에 의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은행하고 돈 빌려간 자 있죠? 협의에 의해서 결정하는 거고, 요게 이제 실제 인플레에 맞춰서 계속 변동되는 겁니다. 실제 인플레에 맞춰서 계속 변동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은요, 이렇게 볼게요. 자, 은행은 우리들한테 이제 예금을 받아요, 안 받아요? 예금을 받죠? 그래서 요거를 보통 이제 주식에 투자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대출을 주로 합니다. 대출. 자, 이걸 자금을 이걸 조달했다. 이걸요, 운용한다 해줍니다. 조달해서 운용한다 해주는데, 이때 이제 예금 이자율은 5%이다. 그러면 대출 이자율도 5%다. 그러면 은행은 남는 게 있어, 없어요? 5%로 예금 받아서 5%로 빌려주면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를 10,000원에 구입해서 10,000원에 팔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남는 게 있어, 없어요? 하나도 없죠. 은행도 막 쓸 돈 무지하게 많을 거 아닙니까? 직원도 월급도 다 줘야 되고, 임대료도 줘야 되고, 뭐 통장도 만들고, 이익도 생기고 그래야 막 사람 투자할 거 아닙니까? 쓸 돈 무지하게 많은데, 그냥 5%로 빌려서 5%로 대출해 주면 대화인데요? 안 되고, 한 3% 정도 더 붙여서 이제 빌려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3%를 이제 가산금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한다고요? 가산금리. 일반 기업 입장에서는 10,000원에 구입해서 13,000원에 팔았다. 그러면 3,000원이죠? 이걸 부가가치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걸요, 은행 마진 해줍니다. 이렇게 은행 마진 같은 거 붙여야 돼요. 그리고 이 기준금리는요, 아까 뭐 소비자 물가지수 아니면 생산자 물가지수 이런 걸 기초로 하는 게 아니라 은행 이자율을 기초로 합니다. 은행들이 취급하는 예금 이자율이 있죠? 평균 낸 거, 이걸 기초로 합니다. 예컨대 인플레가 심해지고 그러면 은행 이자율도 안 올라가요? 평균적으로 올라갑니다. 이걸 기초로 해서 기준금리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금리는 은행 예금 이자율인 5%, 요걸 기준, 요 5%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기준금리를 정합니다. 되셨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총 합쳐서 몇 프로라고요? 한 8% 정도를 금리를 책정해서 빌려주는데, 이때 자, 은행들이 취급하는 다양한 예금 상품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다양한 예금 상품이 있는데, 여기 시험에서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참고로, 그냥 은행에서 창구에 앉아 있으면 앞에 이제 예금 상품들이 있어, 없어요?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다음 중에 은행들이 취급하는 예금 상품이 아닌 것은, 이게 안 물어봅니다.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 하시면 돼요. 자, 가장 대표적인 예금 상품은요,
정기예금, 정기적금입니다. 정기예적금. 이런 게 가장 대표적인 거고, 자, 이 사회가 이제 옛날에는, 아주 옛날에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이런 게 이제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사회가 이제 복잡하고 다변해질수록 정기예금, 정기적금을요, 다양한 형태로 변형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 이제 일종의 다 정기예금, 정기적금입니다. 이걸 전부 다 변형시킨 상품들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구입할수록 도와주는 뭐 주택부금이다. 나중에 이제 주택을 구입할수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CD라는 게 있는데 이걸 양도성 예금증서 Certificate of Deposit 해갖고 그 예금액을요 타인에게 팔 수 있는 권리 있죠. 이런 게 부여되어 있는 예금 상품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CMA다. 요거는 보통 이제 캐시 매니지먼트 어카운트 해갖고 이걸 보통 이제 증권회사에서 지급하는 예금 상품이 일반적인데 얘네들은요 예금을 받죠. 그러면 이 예금을 받아서 주로 이제 국공채에 많이 투자합니다. 국공채에 투자하는데 얘네들은요 한 달에 한 번씩 이자를 붙이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이자를 붙이는 바람에 복리 형태의 경우에는 이자가 막 불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얘네들은요, 내가 어떤 은행에 예금했다. 저축은행이라든가 이런 예금했는데, 은행이 망할 수 있죠? 은행이 망하게 되면 정부에서 5천만 원까지는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보호를 해줍니다. 정부에서 예금 보험공에서 갚아주게 돼 있는 겁니다. 알겠나요? 근데 얘는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못 받아요. 못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예금에 비해서는 좀 위험이 좀 커요, 작아요? 크기 때문에 이자율도 약간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높은 이자율을 선호한 사람들은 여기에 이 예금하는 것도 뭐 괜찮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ELD다. 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Acquired Linked Deposit 해갖고 요 예금은요, 주가 지수에 맞춰서 금리를 좀 조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 예금은요, 요 은행에 가서 요 예금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예금입니까 하면 그 직원이 그럴 겁니다. 우리는 요 예금 받아서 주식에 투자하랍니다. 나옵니다. 그래서 주식에 투자해서 만약에 종합 주가 지수 같은 게 높아지면 금리를 약간 올려주겠답니다. 종합 주가 지수가 자꾸 떨어지면요 금리 좀 낮추겠다는 얘기죠. 이게 종합 주가 지수에 따라서 금리를 좀 조정해주는 이런 형태를요 ELD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채권은 채권인데 환매채라고 해서 은행이 발행한 채권을요 일정 기간 내에 다시 은행이 사들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형태를요 환매채 이런 거 외에도 많은 뭐 금융 채권들이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은행에서 취급하는 여러 가지 예금 상품들인데 예, 지금부터 이거 시험에 자세히 안 물어봅니다. 듣기 마세요. 듣기 마세요. 자, 예전에는요 양도성 예금 증서의 금리 있죠. 요 CD 금리 해줍니다. CD 금리를 기초로 해서 기준 금리를 정해라 이렇게 했었습니다. 다시 할게요. 요거부터 먼저 할게요. 자, 가산 금리는요 처음부터 요 3% 붙인 거 있죠. 요거는 처음부터 대출자와 차입자가 약정에 있어 정하는 건데, 자, 요 3% 내에는 은행 마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은행도 남는 돈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이걸요 은행 마진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신용도 좀 감안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담보대출이 하더라도 이거는 단기대출이에요, 장기대출이에요? 장기대출이죠. 이따가 막 몇십 년, 뭐 10년, 30년 됩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담보 가치가 어떻게 변할지 알아 몰라요? 모르는 거, 회사도 그만둘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신용도 좀 감안해서 이제 결정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혹시 뜯길지 모르니까 신용도가 나쁘면 이자를 약간 올리겠답니다. 신용도가 낮으면요, 신용도가 낮으면, 거꾸로 했네요. 신용이 나쁘면요, 이자를 잠깐 올리겠다. 신용이 좋으면요, 이자를 좀 낮추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근데 요거는 대출 시점에서, 대출자하고 차입자가 합의에 의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합의. 나는 그동안 뭐, 대출 같은 거 많이 받아봤는데, 합의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자, 우리 은행 가서 이제 주택담보대출 같은 거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그 대출 직원 이렇게 서류 임하는 거 갖고 와요? 안 갖고 와요? 갖고 와서 이렇게 넘기면서 도장 찍으라고 할 겁니다. 근데 그 도장 찍으면서 읽어봐요? 안 읽어봐요? 원래 읽어봐야 되는데 안 읽어봅니다. 왜냐하면 이 깨알같이 써 있고, 그리고 무슨 얘기인지 잘 모릅니다. 공부 조금 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상태는 더더욱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언제 읽고 있습니까? 그냥 넘기는 대로 찍는 겁니다. 찍는 거에 거기 다 이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은 얼마 정도 붙이겠다 다 합의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죠? 그게 이제 그 걔네들 증거 서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준금리는 주로 이제 예금이자율을 기초로 해서 기준금리를 정하라 하는데, 예전에는요, 양도성 예금증서의 금리인 CD금리를 기초로 해서 이 그 기준금리를 정하라 이렇게 했었습니다. CD금리를 기초로 해서. 그래서 자, CD는요, 자, 양도성 예금 증서인데 이거는 뭐 예금의 형태로 발행하는 게 아니라 증서의 형태로, 수표처럼 생긴 증서 있죠? 이 형태로 발행합니다. 보통 만기가 4개월입니다. 4개월. 그래서 보통 액면가가 그 써 있는 금액이 1,000만 원짜리인데 CD는 양도성 예금서는 1,000만 원짜리입니다. 이걸 우리한테 팔아요. 은행이 파는 겁니다. 팔을 때 1,000만 원짜리 써 있으면은요, 예를 들어 한 9,980만 원 정도 받고 팝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4개월 있다가 이제 CD 갖고 있는 사람이 들고 와요, 안 들고 와요? 만기가 4개월이니까 들고 오죠? 그러면 액면가 써 있는 대로 써 있는 금액은 1,000만 원 아닙니까? 1,000만 원을 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980만 원 받았죠? 그 다음 결국은 그 다음에 4개월 있다가 1,000만 원 내준 거죠? 그러면 4개월 동안에 20만 원 더 준 꼴이 되겠네요. 저 20만 원이 4개월 동안 이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자를요, 은행들은 매일매일 이제 매일매일 퇴근하기 전에 매일매일 그날 발행했던 양도성 예금서 이자율 있죠? 요거를 금융투자협회에다 보고하고서 퇴근해야 됩니다. 그냥 듣기만 하세요. 자세히 안 물어봅니다. 그러면 금융투자협회에서 요걸 취합해서 시중은행들 있죠? 은행들 전부 다 포함해서 요 주변에 있는 은행들은 전부 다 트리플 A 은행들입니다. 우리 그 개인들은 뭐 이 옛날에는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신용도를 정해서 10등급 하다가 지금은요 1점에서 1000점 이렇게 정하는데, 기업들은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라, 자, 이 가장 신용이 좋은 은행들이 트리플 A, 그 다음에 더블 A,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신용 좋은 회사가 이제 트리플 B, 그 다음에 더블 B 이런 식으로 정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트리플 A 은행들이 다 주변에 있는 은행들입니다. 은행들. 자, 은행들은요, 퇴근하기 전에 그날 CD를 발행해야 하네요? 그러면 금리를 정해서 발행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이 금융투자협회에다 보고한 다음에 이제 퇴근해야 됩니다. 그러면 금융투자협회에서 이걸 취합해서 평균을 냅니다. 평균 낸 다음에 매일매일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올려놔요. 그러면 얘들은 보통 3개월에 한 번씩 변동하자 해줍니다. 뭐라고요? 3개월에 한 번씩 변동하기로 했죠. 그러면 3개월 지나면, 자, 은행은 자, 금리를 변동시켜 안 시켜요? 시키는데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금액이 금리가 적혀있어 안 적혀있어요? 요거 거기다 올려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가 올라가면 같이 올리라는 얘기입니다. 내려가면요 같이 내려라. 이렇게 하다가 이 CD가 좀 문제가 많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일단 얘는 무기명 형태로 운영합니다. 내가 이제 은행에다 예금하게 되면 통장을 받으면 내 이름이 적혀있어 안 적혀있어요? 적혀있어. 이걸 기명채권이라는 거고, 얘는 그냥 그 이름이 안 적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자금 세탁용으로 주로 사용하는 게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금 세탁 같은 게 많아지면 금리가 막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금 세탁이 거의 없다 그러면 팍팍 떨어집니다. 금리 변동폭이 너무 크고, 두 번째는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험이 커요, 작아요? 크니까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다른 것에 비해서 비싼 편입니다. 비싼 편이고, 그리고 얘는요, 은행들이 취급하는 많은 예금 상품 중에 CD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 얼마 안 돼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걸 기준금리로 정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자, 이 CD 금리뿐만 아니라 모든 예금에 대해서 이자 나간 거 있죠? 이거 CD뿐만 아니라 모든 예금에 대해서 이자 나간 거 있죠? 이거를요, 자금 조달 비용 해줄게요. 이걸요, 영어로는 cost of fund 해줍니다. 이렇게. 자, 자금 조달 비용을요, 8개 은행을 선정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8개 은행 있죠? 선정해서 주어진 날짜까지, 자, 이 한 달에 한 번씩, 그 한 달 동안에 예금 받았던 이자 나간 거 있죠? 이자 나간 거 있죠? 요걸 한 달에 한 번씩 은행연합회에다 보고해야 됩니다. 보고하면 은행연합회에서 이걸 전부 다 취합해서 통계를 냅니다. 통계를 내서
매달 15일 날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올려놓습니다. 올려놓으면 얘들은 보통 요거 이렇게 올려놓은 거를요, 코스트 펀드 인덱스라고 해서 이걸요, 자금 조달 비용 지수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거는 매달 15일 날 이제 올려놓습니다.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그러면 보통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변동하자, 9개월에 한 번씩 변동하자, 12개월에 한 번씩 변동하자,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죠? 그때마다 6개월에 한 번씩 변동하기로 했다. 그러면 은행은요, 6개월 지나면 얘들 변동시켜야 되죠? 그러면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금리가 적혀 있어, 안 적혀 있어요? 적혀 있죠? 그러면 요걸 여기다 올려놔야 됩니다. 알겠죠? 요걸요, 코픽스 형태의 기준금리다 해줍니다. 우리 시험에서 자세히 안 물어봐요. 우리 시험에서는 그냥 CD금리라든가 코픽스 이런 걸 가지고 뭘 삼는다고요? 기준금리를 삼는다. 이렇게 마시면 돼요. 되셨죠? 자세히 안 물어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정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 어디냐면요. 저 330페이지 보겠습니다. 330페이지. 330페이지 딱 중간 정도에, 아니다. 5에서 한 7번째 줄 보면 8번째 기출문제 있죠? 자, 읽어볼게요. 변동금리부 찾으셨나요?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율은요, 기준금리에 뭘 더해서요? 가산금리를 합하여 결정한다. 맞고. 자, 2번 볼게요. 차입자에게 변동금리 대출을 실행한다면 대출자의 인플레 위험은 낮아진다. 얘는요, 인플레가 발생할 때마다 변동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출자가 유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인플레 위험이 상당히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율은 이자율의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이자율 변동의 위험은 대출자에서 차입자에게로 더 많이 전가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1년에 한 번씩 변동하기로 했다. 그러면 1년 동안에는 인플레가 무지하게 심해져도 못 건들죠? 못 건드는 거 아닙니까? 근데 3개월에 한 번씩 변동하기로 했다. 그러면 이것들이 툭 하면 변동할 수 있죠? 이게 은행 입장에서는 이게 더 유리합니다. 대출자는. 이자율 변동 주기가 짧으면 짧을수록 더 많이 차입자한테 오염을 전가할 수 있는 겁니다. A, 다시 해볼게요. 만약 5년에 한 번씩 변동하기로 했다. 그러면 5년 동안은 인플레가 무지하게 심해도 못 건들죠? 은행이 손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1개월에 한 번씩 변동하기로 했다. 한 달에 한 번씩 변동하면 툭 한 번 변동할 수 있죠? 뭐 계속 변동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훨씬 더 은행 입장에 유리하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되셨죠? 이렇게 요 정도 정리하시고, 자, 요 정도를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정리할 수 있죠? 요거 한 다음에, 아무래도 시간이 좀 약간 애매한 관계로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대출 상환 방식은 잠깐 쉬었다 할게요.